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저평가 현실에 놓여있던 한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반등을 이제는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사실상 올해도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국 증시였고 연말은 우리가 이제 폭탄을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비전을 한번 모색해 볼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에 대해서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매우 좀 분주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예를 들어서 2달, 3달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급이 말라 있는 증시 상황인데 지금 시점 투자 난이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경제 쪽으로 바라보시는 분인데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요. 예, 매우 어렵죠. 지금 아까 폭탄을 맞은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계엄이라는 폭탄을 맞기 이전에도 이미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물론 과거에 보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도 탄핵이 가결된 다음에는 증시가 반등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주식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 근데 탄핵 이제 정국이 장기화가 되면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는 하지만 정책이 공백이 있고 리더십이 부재가 된 상태가 길어진다면 아무래도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예. 전례를 보면은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이 걸렸다라는 분석 데이터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지 그 변동성은 줄어들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환율 역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여러분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 탄핵 소추 관련해서 국회 표결 이후에 달러 원 환율의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번 전망은 어떨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그 과거 2004년이나 2016년 탄핵 국면의 경우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있었지만 그 뒤에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그리고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물 경제를 보면은 이제 과거 탄핵 이슈는 물론 다 소비 심리를 다소 위축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장률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랑 원 환율의 경우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로 이제 물론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통화와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측면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의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당시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환율 이런 데에서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요. 통상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외 여건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환율과 관련돼서는 특히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탄핵과 관련된 정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너무 자주 잡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이제 여야가 이제 정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하고 협력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 외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최근 하는 보고서에서도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 경제 정책을 여야정 합의화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면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이제 대외적으로 줄 수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좀 서프라이즈가 있으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정치 안정화는 빠르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정치도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경기도 전망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 지금 정부가 경기 판단을 13개월 만에 좀 바꿨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지금 교수님께서 한국은행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게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또 심란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함께 보셨죠? 예. 네. 지금 자막에 나오는 그린북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보고서, 굉장히 긴 보고서입니다. 12월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하는 보고서인데 최근에 나온 12월호를 보면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기업 그리고 경제 심리가 위축돼서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통상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해졌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특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대외 무역 환경이 과거보다 불리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은 되게 심화되고 있죠. 중국이 뭐 수출을 물론 계속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내수를 강화하는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어떤 과잉 생산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싸게 전 세계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려면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된다. 우리가 뭐 탄핵된 이 시국에 온 지 뭐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뭐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에 가졌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불확실해졌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자영업이 어려운 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연말 대목인데 그 자영업자들 식당 고급 식당들을 포함해서 모든 식당에서 그 예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속출되면서 굉장히 뭐 재료를 다 준비해놨는데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골목 상권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 사람들이 심리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된 집회도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서 유학생들이 들어와야 될 시점인데 일부 국가는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를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했죠. 사실 계엄이라는 게 몇몇 국가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몰리는 관광지 서비스는 이제 매출 타격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유학생이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상권 그리고 어떤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것들이 많이 멈추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서의 한국 여행의 자제 권고 조치 같은 것이 이제 좀 해결되고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게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BAU라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 계엄이 난 다음 날에 바로 해결이 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열려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를 했는데 한국 경제는 뭐 잘 돌아간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전달이 돼야 될 거고 반면에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된다면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경우도 과거 2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경제에 제한적 영향을 미쳤던 거는 그때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탄핵 관련 갈등이 깊어지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탄핵 정국이 오기 전까지 늘 봐왔던 그 여야의 정쟁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3번째 탄핵 관련해가지고 심판대에 오르는 그런 대통령이 됐는데 주말 사이에 보니까 뭐 2004년도나 아니면 2016년도와 그때와 이제 경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이 더 위험하다라는 목소리도 일부 있긴 합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특수에 따른 수출 호조가 좀 받쳐줬었고 2016년도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 그때 이제 PC, D램 이런 거 호황이 있어서 좀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거
그거보다 더 힘들다라는 상황인데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또 관문에 와 있습니다. 과연 생존 전략은 무엇일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흔히 위기와 또 기회가 반복됐었지만 혼란 속에서도 주도주 찾기는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황은 되게 어렵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대외 환경이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2005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 중반에 경제 호황을 겪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더 어렵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던 상황에서 중국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그럼 미국의 경우는 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보편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를 폐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려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 자동차 시장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마가라고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미국이 미국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라고 해서 리쇼어링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모두가 다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사놓기만 하면 오르는 뭐 이런 좋은 경제는 아닐 거고 뭐 선별적으로 잘 그 주식을 골라내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정책이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뭐 물론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산업이 어렵지만 뭐 일부 자동차 부품이나 뭐 바이오 산업 같은 것은 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산업에 대한 얘기지 어떤 기업이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일 거고요. 그럼 어떤 기업이 뭐 괜찮을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은 좀 독보적인 성장 전략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둔화되고 업황이 어렵더라도 어떤 차별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무래도 좀 더 독보적인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사실 아시다시피 비관 속에서도 주도주는 태어나는 법이다. 이거 명심하시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만의 그 경쟁력을 갖춘 기업 찾기. 말은 쉬운데 이 돌파구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이 시장 질서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마켓 나우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때리기에 그 대선 공약부터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태세 전환했나라는 시그널이 약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라는 일정 부분의 발언이 있었는데 중국 강경 일변도에서 일부 변화한 건지 역시 사업가답게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블룸버그에서 그 헤드라인이 너 초대받았어. 그러니까 시진핑이 초대된 거에 대해서 저는 무슨 뭐 구독 서비스 이런 거를 받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시진핑이 초대받았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대화 의지를 표명을 했죠. 트럼프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역시 비즈니스맨답게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서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이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하는 예전에 전례 없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국도 뭐 메시지를 냈죠. 이제 윈윈,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책을 함께 추진해야 되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이기는 윈윈 전략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 시장을 해외에 계속 개방을 하고 중국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 의지를 이제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경 기조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뭐 관세를 세게 얘기하고 이런 게 결국은 지금처럼 어떤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 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정책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는 않고요. 다만 뭐 추가적으로 관세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을 미국에서 이제 사실 트럼프는 이게 미국 기업이 꼭 아니더라도
중국 기업이든 아니면 한국 기업이든 미국에서 고용만 하면 괜찮다라는 입장을 좀 보여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자기의 지지 기반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라면 해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중국과 어떤 계속 밀고 당기는 전략을 계속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중국 전기차 기업도 항상 연간 전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비아디가요.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게 바로 포드와 그리고 도요타인데 일본 혼다인데 이게 모두 제칠 것으로 지금 가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계 자동차 시장도 격변이 예상되는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사실 그 중국의 성장세가 놀랍지만 이게 올해 425만 대 연간 목표로 세웠는데 400만 대 초과 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쟁력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를 보면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의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도 강력한 경쟁자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기차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거를 원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대응도 각 남미, 유럽, 아세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 중국 기업이 이렇게 잘 하게 될 때는 정부 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략적 육성이 사실은 상당한 보조금 정책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때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자동차 산업도 이게 위기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 기술력 확보를 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글로벌 패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정치 혼란, 이 수습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연간 전망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교 교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